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매일같이 걱정하고 사는 것은 저로서도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우고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항상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 집단이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완이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38년 동안 보병 장교로 복무를 했고 지휘관 생활을 전투부대에서 다 했습니다. 마지막 지휘관 생활은 대한민국 특전사령부에서 특전사령관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북한의 핵 위협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핵무기가 다양합니다. 우선. 그래서 미사일만 보더라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거리별로도 그 미사일이 다양하게 있고 또 탄도탄뿐만 아니라 즉 탄도 곡선을 그리는 이러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속도는 좀 느리지만 비행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격추하기가 더 어려운 형태의 그런 크루즈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그 미사일을 또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 미사일들은 대부분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면서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게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체 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엔진이 고체 연료에 의해서 이제 발사된다는 건데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의 차이는 액체 연료는 발사하기 직전에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주입하고 있는 거를 미리 발견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데 고체 연료는 그냥 엔진에다가 고체 연료를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체 연료에다가 이동식 발사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기습적인 사격을 가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땅에서만 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수함 발사 미사일들을 이미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북쪽에서 남쪽뿐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에서 심지어는 남쪽에서 또 사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의도는 어떠냐 하는 건데 처음에는 마치 동족한테는 안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까불면 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그 능력과 의도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또 하이퍼소닉 그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미사일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격추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그 속도도 빠르고 또 최종 단계에서는 기동도 하는 이러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 배치 완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그 삼축 체계라고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징후를 발견하면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선조치하겠다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만약에 발사가 이루어지면 중간에 격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대량 보복을 통해서 비록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폭탄들이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위력을 갖는 그러한 재래식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복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핵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미국이 북한이 단 한 발의 미사일을 쏘면 82발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미국의 의지가 확장 억제, 즉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북한하고 그 핵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항상 고도화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작전 보안에 어떤 실질적 위협이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만 통신 위성, 중계소 정도 하는 그러한 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정찰 위성을 띄워서 남한을 감시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한에 있는 주요 시설을 표적화함으로써 그 표적화한다는 것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미사일이나 이런 로켓 같은 데에 재원으로 데이터로 장입을 해서 그 미사일이나 로켓이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걸 표적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하고 지금 유럽에서 많은 협조를 이루고 있는데 러시아에게 병력과 탄약 또 장비도 일부 갖다 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가로서 러시아로부터 이러한 정찰 위성 기술을 전수받는다든지 아니면 현재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도 우리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서 점점 북한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들이 조만간에 스스로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것도 여러 개 쏘아 올리겠죠. 그렇게 해서 우주로의 그러한 진출을 꾀하고 그러면은 전장 지역이 이제는 육지와 그다음에 바다 그리고 단순히 하늘이 아니라 우주에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북한이 기습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대칭전, 드론, 테러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런 국지적 위협에 대해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은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북한은 어떤 전면전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내공을 잘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부 단속에 우선 치중을 함과 동시에 선군 정치라고 요새는 뭐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역시 군사력을 최우선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힘이 쌓이고 나면 그와 동시에 남한을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포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논리로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장된 평화 공세를 통해서 우리 남한이 경계심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산이 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또 철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여건이 마련되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서해 지역 연평도하고 백령도 지역의 우리 섬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까봐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바다술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상당히 돼서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되고 나면 아군 해군들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지키고 있는데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직접적인 도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고 오판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남북 간 통신선 완전 차단 및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실제로 도발 전조로 볼 수 있는 군 내부 징후는 어떻게 감지되고 평가됩니까? 지금 통신선이 차단된 지는 꽤 오래됐고 남북 간 군사 합의도 파기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정부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현재는 비록 아직까지 진전은 없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는 대답조차도 안 하던가 아니면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주고 북한에게 현재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경제 제재도 전부 다 풀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로서는 양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북한하고는 평화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양보해 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핵화 원칙 이것을 만약에 깨야 된다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야 우리도 그걸 깨는 것이지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남북 간 통신선을 재개하고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거를 다시 재개한다고 해서 그 대가로 북한의 핵무장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전면 풀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감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연합훈련은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연습이라 규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미 연합 연습은 우리가 그 참모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여기에 실제 연습이라 그래서 일부 병력이 기동하는 연습, 상륙 작전도 하고 그다음에 보급 작전도 하고 그다음에 항공기들이 그 공중 작전도 하고 일부 실제 연습을 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참모 연습입니다. 참모 연습. 참모 연습이라는 거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자기네들이 지도를 놓고 거기서 작전 계획을 연습해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1년이면 우리는 많은 지휘관과 참모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해야 이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자기가 그동안 읽은 계획이라든지 자기가 전시해야 될 업무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습이 작전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숙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 연습이다, 아니다. 이렇게 꼭 규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전쟁 연습이라는 말에 정의를 뭐라고 넣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연습을 남을 침공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는 이러한 연습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것은 이 공산국가들, 북한, 1950년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허락을 받고 그런 침공을 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하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이러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를 유지하고 만약에 적이 먼저 공격하면 그때 어떻게 방어를 할 건가? 그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시 안정을 회복할 건가? 이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또는 그런 연합 연습을 전쟁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마치 그게 적을 침략하는 그런 연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왜곡된 그런 생각이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군인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직장에 가서 자기가 전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숙달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군인들 공부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이런 연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 같은 체제, 즉 본인들의 체제 자체에 허점이 많은 체제에서는 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네 인민들한테 우리가 현재 고생하는 것은 저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저 미국 사람들 또 남한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해서 우리를 적으로 만들어야만이 지금 북한 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3대 세습을 했고 자유도 없고 그나마 자유도 없지만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형편없고 정말 그 못 사는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체제의 모순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 탓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뭐 그 보수라든지 또 주한미군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적이 있어야 지금 현재 고생하는 인민들에게 정당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거짓말이 지금 80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북한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너무 못 살아서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또 그래야만이 정당화되니까 우리를 이제 그렇게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그쪽 리더십들도 남한이 자기네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엉뚱한 판단을 하는 그런 날이 올까봐 우리가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북한 도발 속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매일같이 걱정하고 사는 것은 저로서도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자기의 꿈을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항상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집단은 바로 군인 집단이죠. 이 군인 집단은 항상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겠죠.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부대도 그 인화 단결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리더십도 발휘해서 솔선수범도 하고 할 텐데 만에 하나 군인들이 전쟁 안 날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훈련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거는 위험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자기가 보직해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다가 우리 군인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완이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걱정하기 싫으면 군인들이 자기가 전쟁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해주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서 정말 아까운 생명을 잃었을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은 그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군 지휘관들을 전부 다 보직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위주로 군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절실한 때가 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 상황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이 휴전이 그야말로 잠시 쉬는 그러한 상황에 돌입했고 근본적인 문제인 국경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서로 이렇게 총격전을 가하고 포탄을 쏘고 전투기가 날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경 분쟁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이고 이 국경 분쟁의 씨앗은 뭐 100년도 넘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나라가 그런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그 피난민이 생기고 또 30여 명이 양쪽에서 죽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도 빕니다. 민간인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군 지휘관 입장에서 볼 때 작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민간인 공격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작전 목표가 과연 뭐였을까요? 그 분쟁 지역인 지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쏘니까 우리도 쏜다.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의 싸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의 싸움이 됐던 거는 태국이나 캄보디아가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국경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키워서
자체 정치 문제를 좀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분쟁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나라는 거의 뭐 사실은 한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아직도 지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새로 지뢰를 또 매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있는 지뢰나 서로 협조해서 제거를 해서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돈 버는 데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 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국경 분쟁 문제인데 100년 전도 더 됐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가 그 태국과 그 캄보디아의 국경선을 그으면서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혼란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단 그 분쟁이 일어난 국경선에 대해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태국은 배가 좀 아프더라도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처럼 3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또 미래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곳일까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고민이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중 8구 보나마나 양국은 거기에 군인들을 더 배치하겠죠. 옛날에는 포가 한 문만 있었으면 아마 3문을 갖다 놓을 거고 100명 있었으면 1000명을 갖다 놓을 텐데 그런 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 자체적인 표를 의식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다만 총격전이 있었고 캄보디아 군인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쪽에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 2달 뒤에 태국 쪽에서 지뢰가 폭발을 해서 태국 군인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미사일을 로켓을 쏘고 전투기가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UN 같은 그런 기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중국이 이 상황에 개입하려는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오랫동안 캄보디아의 후견인 국가였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그런 후견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치를 떨고 있는 크메르 루즈라는 그러한 집단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크메르 루즈는 공산주의 집단인데 극렬 공산주의자들이라서 캄보디아 국민의 3분의 1을 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킬링 필드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인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중국이 그러한 크메르 루즈를 지원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돼서 결국은 그 베트남군이 크메르 루즈를 추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중국은 지금 여러 나라들을 본인들의 그런 영향력 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경제적인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이민 정책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이민을 보내서 그 지역에 토착화시켜서 정치인을 만들고 그 정치인이 이민 간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인 것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행태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캄보디아에 군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캄보디아에 중국군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우방국가인데 미국은 또 거기다가 군사적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인도차이나 그 반도 지역에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소지가 커서 중국군의 그런 직접적인 개입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고 종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휴전을 합의하게 된 것은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서로 체면을 지켰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도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개입을 하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중계도 하고 해서 이제 서로 체면을 차린 상태에서 일단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캄보디아의 국경을 태국이 존중을 해주고 그 크지도 않은 지역인데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조금 양보를 하는 대신에 평화를 얻는 것인데 그게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가치관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히 이게 무슨 뭐 종교 시설이라고 그러던데 뭐 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종교라는 거는 평화를 빌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상징인데 그런 상징이 오히려 분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그런 국경선을 서로 존중을 하고 그 대신 캄보디아도 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존중을 해서 잘 이렇게 협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국에 다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비록 한 일주일 정도 싸웠는데 그 일주일 싸우면서 돈을 얼마나 또 갖다 썼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갖고 우물이나 파든지 학교를 짓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지휘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영토 분쟁이 현장 교전으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사전 경고 신호나 징후는 무엇이라 판단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병력이 집결한다든지 특히 보급품이 집결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보급품이나 병력이 집결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또 상대방들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잘 감시하고 있다가 이러한 첩보를 가지고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일 빨리 판단을 한 다음에 이러한 판단된 정보를 가지고 아군이 정확한 때와 장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과학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육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라는 것은 과학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고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캄보디아와 태국의 분쟁은 오랜 영토 분쟁에서부터 기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영토 분쟁이 사소한 어떠한 촉발 요인으로 인해서 별다른 성과 없는 피해만 있는 그러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쟁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번 사례를 보면 이런 분쟁 같은 것들을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건들면 안 되겠다. 그만한 얻는 것보다 대가가 더 크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의 그런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평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상대방이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의 이런 분쟁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생각과 보는 시각은 군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그 사기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소박한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전인범 채널입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유익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